자, 오늘의 생각 열기.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옷을 자주 사도 입을 옷이 없네. 또 사야겠어. 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느끼는 감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옷을 장롱 3통을 쓰지만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가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을 받는다라는 거죠. 마치 새로 산 마음에 드는 옷을 자주 입고 금세 새 옷이 질리면 다른 옷을 찾아가는 여러분들,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패션을 쫓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 그리고 저의 모습 한번 반상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런 패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패스트 패션이라고 불립니다. 윤리적으로 좋지 않은 습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 시간에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햄버거를 먹는 행위는 지구를 먹어치우는 것과 같다고 들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햄버거 좋아하시나요? 네, 저도 좋아했는데 햄버거를 하나만 먹으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번 수업을 준비하면서 햄버거에 대한 다른 생각을, 윤리적인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패티에 들어가는 각종 고기들과 환경과의 관련성을 생각해 봤는데, 햄버거 커넥션이라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식습관이었다라는 점을 이번 시간에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집은 인권, 주거권을 보장하라. 주거는 소유가 아니라 생존의 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 친구와 함께 이제 서울을 한번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가 신축 24평 집값이 얼마냐고 이제 친구가, 세무공무원 친구가 저에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5억 정도 하지 않겠니? 라고 했는데, 친구가 아니다. 9억 후반대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24평인데 9억 후반대? 정말 그 얘기를 듣고 탄식을 내질렀습니다. 서울의 24평 신축 아파트의 가격 7억 9억 얼마였습니까? 9억이었죠. 서울의 집값은 누가 이렇게 올려놓은 것일까요? 주거는 여러분들 인권입니다. 그리고요, 생존의 권리인데 젊은 사람들은 과연, 돈이 없는 사람들은 과연 어디서 살아야 할까요? 자,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 의식주 문화에 담겨있는 윤리적 문제를 도출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학습 내용을 보시면 의복 문화와 윤리 문제, 음식 문화와 윤리 문제, 주거 문화와 윤리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의복의 의미와 기능인데요. 의복은 그렇죠, 제2의 피부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옷을 입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예외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게 있냐면 원주민 자파테크 부족이었는데요. 원래 이 부족은 옷을 벗고 다니는 부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자체가 굉장히 습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열대우림 지역이었기 때문에 옷을 벗고 다니는 것이 그 사람들의 피부에 더 좋았어요. 근데 외부 문화가 들어오면서 서구의 선교사들이 이 사람들에게 미개하다라고 이제 평가를 내리면서 옷을 입힌 결과 원주민들에게 피부병이 발생했다. 예외 정도 조금씩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요, 의복은 무언의 언어입니다. 여기 보시면 입고 있는 옷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캐주얼한 옷, 정장, 그 다음에 직업을 나타내는 이런 옷들이 있죠. 여경, 야구선수 이런 것들. 자, 무언의 언어입니다. 신체를 보호하고 개성의 표현 혹은 신분, 지위, 성별, 직업 등을 표시하는 거죠. 다양한 의미와 기능을 지닙니다. 자, 그래서 영화 캐치 미 이프 유 캔에서 프랭크와 아버지의 대화입니다. 자, 프랭크는 실존 인물이에요. 자,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아버지의 대사입니다. 왜 뉴욕 양키즈가 매번 이기는지 아니? 프랭크, 강타자 미키 맨틀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아버지, 아니, 상대팀이 양키즈의 줄무늬 유니폼을 보고 기가 죽어버리기 때문이란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의복은 무언의 언어라는 거죠. 위압감을 주는 언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상대 선수에게. 자,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면 사기꾼이자 FBI 수사요원이 됩니다. 처음에 사기꾼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이 사람의 재능이 FBI 수사요원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실존 인물 프랭크, 수표 위조의 소질이 있었습니다. 근데 번번이 은행에 찾아가지만 거절당해요. 왜 그럴까 생각하다가 어느 날 비행기 조종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과 사회적 대우에 대해 인식하게 됩니다. 굉장히 사회적 지위가 높다라는 이제 사실을 주위 사람들의 눈빛을 보면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파일럿이 입고 있는 이 유니폼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냐? 실제 항공사의 견학을 가요. 그래서 파일럿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체크한 다음에 파일럿의 옷을 맞춰 입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자신의 어떤 위조 수표를 당당하게 가지고 들어가서 내밀어 봐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 프랭크를 바라보는 그 은행 직원의 눈빛도 달라지고
은행 직원은 바로 위조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예절 표현의 문제, 의복과 관련된 윤리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에서 수영복을 입는다면 이건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발상이라는 거죠. 네,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네, 장례식장에선 어떤 옷을 입어야 되나요? 그렇죠. 한국 문화에서는 검정 옷과 갖추어진 그런 옷을 입고 가야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패션을 아는 사람이 되려면 흔히 TPO를 생각하며 입으려는 노력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T는 타임, 시간, 그 다음에 장소를 의미하는 place, 그 다음에 상황을 의미하는 occasion이에요. 그래서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맞게끔 옷을 입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옷은 시간, 장소, 경우에 따라서 착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서 나온 말이에요. 일상생활에서 TPO에 맞게 옷과 장신구 및 소품을 갖춰 입으면 주변 사람으로 하여금 예의를 갖출 줄 아는 사람으로 보여 입는 사람의 마음 또한 편하고 활동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패션은 일상생활을 편안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면서 나의 개성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손쉬운 도구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 윤리 문제입니다.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과소비 및 환경오염의 유발 문제. 자, 그래서 패스트 패션의 과정을 보겠습니다. 빠르게 이루어지는 생산과 소비, 과소비 발생, 버려지는 옷이 증가하죠. 그래서 버려진 옷의 소각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배출되면서 환경오염이 유발된다는 거죠. 좋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유행 추구 현상인데요. 자, 유행 여러분들 좋아하시나요? 선생님도 이제 유행 많이 따라 썼었는데 긍정적인 관점에서 유행 추구 현상을 보겠습니다. 미적 감각과 가치관을 표현한다. 그렇죠. 트렌드를 추구해 나가면서 자신의 미적 감각과 자신의 어떤 추구하는 가치관 이런 것들을 반영시킬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부정적인 점은 맹목적 모방으로 인한 획일화. 자, 그렇죠. 비슷한 옷을 유행에 맞게끔 입으면 길거리에서 정말 비슷한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 보여집니다. 뭐 가을 같은 경우는 길거리 사진을 딱 찍으면 다들 트렌치 코트만 입고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교실에서 학생들이 다 자고 있는데 똑같은 잠바, 겨울 잠바, 북극 표면이라는 잠바를 입고 마치 교복처럼 패스트 패션으로 인한 자원 낭비 또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유행 추구 현상의 부정적인 관점과 긍정적인 관점 잘 한번 보시고요. 자, 패스트 패션의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윤리적 문제. 최신 유행을 반영한 짧은 주기로 대량 생산해 판매하는 의류입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에서 생산돼서 가격이 저렴해요. 그러나 유행이 지나면 입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오염,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의 노동 착취 등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명품 선호 현상입니다. 명품, 여러분 명품 좋아하시나요? 뭐 시계, 뭐 구두, 굉장히 이제 뭐 넥타이, 뭐 정장 등 다양하게 있는데 명품 선호 현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긍정적인 관점은 일단은 품질이 우수해요. 굉장히 오랫동안 씁니다. 십몇 년 정도 사용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희소성, 한정판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과 욕구에 비해서 재화량이 적기 때문에 굉장히 심리적 만족감, 이것을 샀을 때의 심리적 만족감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죠. 부정적인 관점은 과소비와 사치풍조로 인한 그릇된 소비를 조장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명품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를 반영한다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예전에 백화점 명품관에 가서 시계를 이제 원하는 시계를 한번 보러 갔어요. 그래서 봤는데 처음에는 한 500만 원. 아, 그래. 돈 모으면 살 수 있겠다. 전혀 당황하지 않고 거기 가서 중요한 건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가지고 봤는데 정말 그 시계 명품계의 끝판왕. 시계를 거기는 가서 차보라고 하더라고요. 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얼마예요? 라고 얘기했는데 5천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저도 놀래가지고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시계를 봤는데 1억 5천이라고 얘기해서 굉장히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비를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조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서의 명품은 웃긴 것이 다른 나라보다도 가격이 비쌉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가격이 높을수록 명품이 더 잘 팔린다는 거죠. 그릇된 소비, 합리적 소비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요. 동물에게 고통을 주며 생산한 모피나 가죽옷을 입는 문제입니다. 밀렵이나 혹은 농장식 사육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고통을 주면서 동물들에게 고통을 주면서 모피나 가죽옷을 획득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요. 음식의 다양한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음식 좋아하시나요? 선생님도 맛집 찾아다니는 게 취미인데
생물학적 의미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밥을 먹는 이유, 음식을 먹는 이유는 생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함이죠. 자, 그리고 문화적 의미입니다. 유대감, 소속감, 연대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컴파니언, 동료의 의미를 통해서 음식의 의미를 볼 건데, 자, 함께, 페니스, 빵, ION, 빵을 함께 나누어 먹는 사람을 의미한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뭔가 나누어 먹으면 유대감과 연대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재밌는 통계 알려드리자면, 혼자 먹을 때는 자신이 먹는 양만 먹습니다. 2명이서 먹으면 몇 배를 먹을까요? 자기가 먹는 양의 1.2배를 먹고요. 4명이서 먹으면 1.5배를 먹는답니다. 더 재밌는 것은 8명이 넘어가면 2배의 음식을 먹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왜 같이 먹으면 연대감이 형성되면서 음식 맛이 좀 더 맛있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개인적 차원에서의 윤리 문제 보시면 음식은 건강과 성격에 영향을 미쳐요. 너무 짠 음식을 먹으면 많이 먹게 되면 고혈압이 온다라든지 굉장히 급한 성격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식품의 안정성 문제,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안정성 문제, 이윤 극대화를 위한 부정식품 생산, 예전에 생산됐었죠. 쓰레기 만두. 값싼 만두를 만들기 위해서 만두 안에 쓰레기를 넣어서 팔았던 그런 안 좋은 것도 있었습니다. 자, 식중독이란 무엇인가요? 자, 식품 안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균, 바이러스 또는 독성 물질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 섭취로 인해서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증상은요, 구토, 복통, 설사, 두통 등이 있고요. 원인이나 상태에 따라 탈수, 호흡곤란, 폐혈증, 황달, 발진, 뇌수막염과 같은 질병이 발생하기도 하며 심할 경우는 사망에도 이를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장소에 따라 식중독 예방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 자, 집에서는 외출 후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손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외출 후 돌아왔을 때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음식은 먹을 만큼 덜어서 먹고 남은 음식은 냉장고에 넣거나 다시 먹을 경우에 충분히 재가열하셔야 합니다. 재가열해서 섭취하고 물은 꼭 끓여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학교에서 식사하기 전에 그리고 화장실을 이용한 뒤 쉬는 시간 등 수시로 손을 꼭 씻어 주시고요. 체육활동, 야외활동 후에는 손을 꼭 씻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매점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는 포장 상태 그리고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 주시고 수시로 주변 환경을 정리하고 청결하게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자, 식품을 구매할 때는 포장 상태 그리고 유통기한을 꼭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식품별로 알맞은 보관 장소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올바르게 보관된 음식을 구매합니다. 냉장식품은 어디서? 냉장고에서 보관 중인 제품으로 선택을 해 주시고요. 교차 오염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만진 손으로 곧바로 음식을 만지지 않아야 됩니다. 돈에 굉장히 많은 세균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요, 길거리 음식이나 위생이 좋지 않은 시설의 음식 섭취를 자제합니다. 야외에서는 도시락은 필요한 양만큼 준비하고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먹습니다. 음식은 아이스박스나 그늘지고 시원한 곳에 보관하고 운반하셔야 되고요. 자, 식사 전에는 꼭 손을 씻고 맨손으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산이나 들에서 버섯이나 과일 등을 함부로 따먹지 않습니다. 자, 3대 요령이 있습니다. 식중독 예방의 3대 요령,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자, 손 씻기는 비누를 사용해서 손가락 사이사이를 손등까지 골고루 물로 20초 이상 씻어주시고, 익혀먹기는 온도가 80도 이상, 1분 이상 조리해서 속까지 익혀 먹자. 그리고 끓여먹기는 불은 끓여서 드시기를 권장합니다. 자, 음식과 관련된 윤리 문제에서 사회적 차원의 문제, 제조 과정의 문제,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의 분배의 문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에게 좀 더 많은 몫을 주자라는 공정무역 제품 운동이 있고요. 생태계 차원에서 육류 생산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 학대 문제가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햄버거 커넥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햄버거 좋아하시나요? 굉장히 맛있게 생겼는데요. 자, 설명을 한번 보자면 쇠고기 100g이 들어가는 햄버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열대우림 1.5평의 목처지로 변한다. 그 과정에서 방목하는 소는
목초지의 풀과 함께 지구에서 생산되는 곡식의 3분의 1을 먹어치우고요. 1인분의 고기와 우유 한 잔을 얻으려면 소에게 22인분의 곡물을 먹여야 한다는 거죠. 소를 키우기 위해서 목초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열대림 파괴가 진행되고요. 자, 무차별적인 벌목과 화전, 나무를 베고 농경지를 막 태워서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라진 열대림은 지구 온도를 상승시킵니다. 그로 인해 지구 곳곳에서 이상기후 현상이 초래되고요. 열대림 파괴, 사막화, 지구온난화, 기후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이게 바로 햄버거 커넥션이라고 말합니다. 자, 바람직한 음식 문화 형성을 위해서 윤리적 고려는 개인적 차원에서는 여러분들 로컬 푸드를 먹는 게 좋아요.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은 지역의 농산물 이용 추구하기를 권장합니다. 그리고요, 슬로우 푸드 운동이라고 비만 등을 유발하는 패스트푸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자연 숙성이나 전통적 방식을 추구하자. 그리고 정직한 먹거리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육류 소비를 절제하자라는 점입니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안전 먹거리 인증제, 모두가 인증, 공식적인 어떤 발표에 의해서 안전 먹거리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동물복지제도 등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제 집의 윤리적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집은 어떤 곳이에요? 휴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내적 공간이면서 안정되고 질서 잡힌 공간이죠. 여러분들 부모님 어디 여행 갔다 오면 항상 이제 집에 들어오시면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집이 제일 편하다. 막 그러지 않습니까? 집은 그런 곳이에요. 자, 오늘날 본래 의미의 거주 공간이 근데 상실됐습니다. 하이데거라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고향의 상실로 표현을 했습니다. 고향의 상실? 말만 들어도 뭔가 서글픈데요. 그리고 본로우는 인간은 어떤 특정한 자리에 정착해서 거주할 공간인 집을 필요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이데거의 견해를 보면 우리의 위험스러운 시대에 거주하면 어떤 상태로 있는가? 사람들은 언제나 주택 부족에 대해 이 얘기를 하지만 그리고 주택 건설과 공급을 통해 이 문제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거주의 본래적인 문제를 아직도 전혀 숙고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향을 상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향 상실을 숙고하자마자 고향 상실은 이미 더 이상 서글픔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이데거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오늘날 우리의 삶이 지닌 전반적인 특성인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서 본래적 의미인 주거 공간을 상실하고 역사와 전통이 단절됨을 비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주거를 통해 인간이 고향과 같은 심리적 안정과 평화를 느끼게 한다고 주장을 하죠. 자, 그리고 본로우의 견해입니다. 우리 시대의 인간은 고향을 잃고 지구상 어떤 곳에도 매여있지 않은 영원한 망명자다. 망명자네요. 굉장히 서글픈데요. 하지만 집은 이러한 위험과 희생의 공간인 외부 공간과 구분되는 안정과 평화의 공간이다. 즉 우리가 영원한 망명자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중심점인 집을 스스로 만들어 그곳에 뿌리 내리고 살 때 진정한 거주를 실현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인간은 이러한 거주의 실현을 통해 단순히 공간을 점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자가 됨으로써 자신의 본질을 실현하고 온전한 의미에서 인간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로우의 핵심, 주거가 인간의 삶을 위한 기본 바탕이자 심리적 평화를 주는 곳이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자, 주거 형태의 변화로 오늘날 주거에 윤리적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획일화 및 규격화, 편리성과 효율성만 강조한다는 거죠. 반에서 손을 한번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혹시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친구 8개 반을 조사했는데요. 아예 없는 반도 있고 1명, 2명 정도밖에 없어요. 다 어디 산다는 얘기입니까? 아파트에 산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것들은 굉장히 획일화, 규격화, 편리성과 효율성만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1970년대에 아파트를 많이 보급합니다. 그때 만들어진 아파트 중에서 와우 아파트라고 있었는데 지어진 지 1년도 안 돼서 와르르 붕괴돼요. 여기서 30명 이상이 사망하고요. 그 아래에 살고 있었던 아파트 아래에 살고 있었던 판자촌에 살고 있었던 분들도 사망을 했습니다. 자, 편리성과 효율성, 경제적 가치에 집착하다 보니까 빨리빨리라는 의식이 만들어낸 우리 어떤 주거 형태의 본래적 의미가 상실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요, 하우스 푸어라는 말이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집거지입니다. 그렇죠. 요즘 집 누가 사주니? 물어보면 다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은행이 사준다. 대출을 받아서 사는데 굉장히 많은 대출금을 받아서 대출금을
갚아 나가기가 힘들 정도로 집에 매여 있는 그런 집거지 예, 현상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인데 정의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주거권 문제입니다. 자, 도시 재개발 과정에서 원주민이 외곽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대규모 상업 자본이 들어오면서 기존의 소규모 가게와 상인들이 떠나게 되는 윤리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홍익대 인근, 경리단길, 경복궁 근처의 서촌, 상수동 등이 이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거의 불안정사, 불평등 문제, 집을 주거가 아닌 무엇이다. 재산 증식의 수단, 투기로 인식하기 때문에 집값이 지나치게 상승해서 주거권의 위기가 초래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이웃 간 소통과 단절, 소통 단절과 갈등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란 뭐냐? 바로 미니멀리즘입니다. 단순함과 간결함을 추구하는 예술과 문화적인 흐름인데요. 앙투안 드 생텍쥐베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벽함이란 더 보탤 것이 남아있지 않을 때가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을 때 완성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욕구,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더 많은 재산을 가져야 된다는 욕심을 조금은 내려놓으시고 더 간결함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윤리적인 성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요약 정리, 의복 문화 윤리 문제, 의복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의복과 관련된 윤리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패스트 패션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유행 추구 현상,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모피, 가죽옷 문제, 그리고 음식을 살펴봤습니다. 음식의 다양한 의미, 생물학적 의미, 문화적 의미 꼭 살펴보시고요. 음식과 관련된 윤리 문제 중에서 개인적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에서, 생태계 차원에서 살펴봤던 점 꼭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바람직한 음식 문화 형성을 위한 윤리적 고려에서 개인적 차원, 로컬 푸드, 슬로우 푸드 운동을 하자 이런 것 등 있었고, 그 다음에 사회적 차원에서는 안전 먹거리 인증제, 동물복지제도 등을 고려하자. 집의 윤리적 의미, 주거 문화 윤리 문제에서 집의 윤리적 의미와 오늘날 본래 의미의 거주 공간 상실, 하이데거와 볼로우의 견해를 살펴봤고요. 오늘날 주거 관련된 윤리 문제에서 주거의 본래 의미가 상실되었다.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살펴봤고요. 주거의 불안정성과 불평등 문제, 그리고 이웃 간 소통 단절과 갈등 문제로 이런 문제 등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의 생각하기 활동지, 공존을 위한 패션은 어떻게 가능할까입니다. 땡땡 의류업체는 소비자로부터 입고 난 옷을 수거해서 세계 난민들에게 기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착하고 선한 행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소비자가 땡땡 업체의 신발 한 켤레를 사면 한 켤레의 신발이 제3세계 아이에게 기부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1번, 위와 같이 사회적이면서도 윤리적 소비를 지향하는 패션의 사례를 찾아보자입니다.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범 답안은요. 위와 같은 소비는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착한 소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착한 소비, 말만 들어도 좋네요. 사회적 기업인 피플트리는 패션으로 제3세계 사람들을 지원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이면서도 윤리적인 옷을 만드는 슬로우 패션을 추구한다라고 하네요. 자, 탐스 슈즈는 소비자가 한 켤레의 신발 구입 시 한 켤레의 신발이 제3세계 어린이들에게 무료로 기부가 되는 소비, 착한 소비죠. 여러분들의 소비가 여러분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지구에 있는 어느 누군가에게 전달이 돼서 소중히 그 신발을 신고 있을 겁니다.